제 이름은 박지훈, 38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는 이하나라 하고 세련된 감각을 지닌 32살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죠. 7년차 부부지만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보다는 둘만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약속했거든요. 나름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4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였죠. 이웃들과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정도? 그렇게 깊은 교류는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그 정도의 거리가 딱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전쯤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오면서 그 고요함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준. 자신을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고 소개한 그는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꽤나 호감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그랬어요. 이사 온 날 그는 와인 한 병과 함께 정중한 인사말이 담긴 카드를 우리 집을 포함한 이웃들에게 돌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필요한 것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민준 드림, 카드 속 필체마저 깔끔했죠. 그날 저녁 아내와 나는 그가 선물한 와인을 마시며 새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절해 보이네. 인테리어 사업한다니까 우리 집 것이 벽지 바꿀 때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하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지 라고 대답했고요. 어쩌면 그때부터였을까요? 아주 사소한 대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일으킬 거대한 파장을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 평온함이 사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발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안일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흔한 경고를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 만남이 그리고 이어질 예상치 못한 한 번의 부재가 우리 결혼 생활의 가장 어두운 터널로 향하는 입구가 될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옆집 남자, 최민준이 등장하기 전까지 나와 아내 하나의 일상은 그야말로 잔잔한 호수 같았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고 평일 저녁에는 각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거나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어쩌면 조금은 단조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았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함께 요리하는 것을 즐겼고 시끌벅적한 모임보다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선호했다. 하나는 가끔 우리도 뭔가 새로운 걸 해볼까? 라며 운을 떼기도 했지만 그 말은 금세 다른 이야기들에 묻히곤 했다. 어쩌면 그게 문제였을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해서 그 어떤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런던 출장 통보를 받았다. 중요한 전시회 참가 건이었고 기간은 2주. 거절할 수 없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자기야, 나 다음 주에 런던 출장 가게 됐어.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 전화기 너머 하나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담담하게 갑자기 알았어. 몸 조심해서 잘 다녀와 라고 답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라앉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출장 전날 밤 나는 짐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그때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당신 없는 동안 나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 것이 벽지 좀 바꿔볼까 해? 옆집 최민준 씨가 인테리어 한다고 했잖아. 그 사람한테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하는데 이 순간 나는 짐 정리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알아서 잘해봐 하고 가볍게 대답했다. 그때 하나의 표정이 어땠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꺼냈는지 조금 더 깊이 헤아렸어야 했는데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저 나는 곧 있을 2주간의 짧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그날 밤 어느 때보다 더 애틋하게 하나와 사랑을 나눴을 뿐이다.
그녀의 눈빛에 스치던 아주 잠깐의 망설임, 혹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나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어쩌면 이미 예정된 비극의 서막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아내의 따뜻한 계움을 뒤로 한 채 런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 기행이 내 삶의 항로를 이토록 처참하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런던에서의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낮에는 끊임없는 미팅과 전시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밤에는 시차 때문에 밀려오는 피곤함과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다. 하루 한두 번, 주로 내가 잠들기 전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이 하나와 짧은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 나는 괜찮아. 당신 보고 싶어서 그렇지. 늘 밝게 웃으며 나를 안심시키려는 하나의 목소리에도 어딘지 모르게 피곤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 출장 열흘째 되던 날, 기적처럼 전시회 일정이 사흘이나 앞당겨졌다. 회사의 보고를 마치자마자 나는 곧바로 비행기 티켓을 변경했다. 이 기쁜 소식을 하나에게는 비밀로 하고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그녀가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런던 시내에서 하나가 좋아하는 그랜디의 가방과 달콤한 초콜릿,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꽃 한 다발을 샀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서프라이즈가 될 것 같았다. 오후 4시 반쯤 드디어 익숙한 아파트 현관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초인종을 누를까 잠시 망설였지만 더 큰 놀라움을 선사하기 위해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싸늘한 공기와 함께 낯선 남자 구두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도둑인가? 짧은 순간 별이 될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거실 쪽에서 하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바른 남자의 목소리도. 하나씨, 이 컬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끼며 나는 홀린 듯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라리 악몽이길 바랐다. 아내 하나와 옆집 남자 최민준이 소파에 너무나도 다정하게 붙어 앉아 있었다. 최민준의 팔이 하나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 2잔과 반쯤 비워진 와인병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하나가 무언가 말하며 최민준의 팔을 장난스럽게 쳤고 최민준은 그 손을 부드럽게 잡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그가 하나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아주 가볍고 짧은 키스였지만 그 순간 내 세상은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렸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과 선물꾸러미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나야, 이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새어나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넋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어둑해진 한강변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아내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다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제발, 이 오해? 눈앞에서 직접 본 장면이 어떻게 오해일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수백 번 되뇌었지만 머릿속엔 방금 전에 그 끔찍한 장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내와 최민준의 웃음소리, 너무나도 가까웠던 둘의 거리, 그리고 그 입맞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결국 그날 밤 나는 계약 동창인 김동현의 집으로 향했다. 차마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어 대충 얼버무렸지만 도면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소주를 꺼내왔다. 얼마나 마셨을까? 취기가 올랐지만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고 더욱 또렷하게 나를 괴롭혔다. 그렇게 며칠을 동현이 집에서 폐인처럼 지냈다. 회사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 하나에게서는 끊임없이 연락이 왔지만 차마 받을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도망칠 수만은 없었다. 일주일 만에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갔다.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집 앞에는 초췌한 모습의 하나가 현관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며칠 밤을 샌 듯 눈은 킁했고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지만 다가오지는 못했다. 설명해봐. 내가 본 게 뭔지 차갑게 내뱉는 내 말에 하나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여보. 먼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본 건? 그건 정말 실수였어. 실수? 내 귀를 의심했다. 실수라고? 모르는 남자가 내 안에 뺨에 키스하는 게 그게 어떻게 단순한 실수가 될 수 있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건 최민준 씨가 갑자기. 나도 정말 놀랐어. 당신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야. 그녀는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내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럼 왜 그렇게 다정하게부터 앉아 있었는데? 와인까지 마시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웠던 건데? 내가 다 봤어.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정말 격지 상담받으려고 했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인테리어에 관심 많은 거. 근데 최민준 씨가 와인을 가져왔고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나는 하나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최민준과 나눈 메시지 대부분은 인테리어 관련 내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날짜의 메시지들이 눈에 걸렸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새로운 샘플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괜찮아요. 몇 시쯤 오실래요? 4시쯤 괜찮으실까요? 네, 그때 뵐게요. 단순한 약속 메시지였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이 가시질 않았다. 그들의 대화에는 업무적인 용건 이상의 미묘한 친밀감이 느껴졌고 그게 나를 더욱더 깊은 의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최민준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렸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익숙한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섰고 차에서 내린 최민준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표정에서 나는 이 말의 불안감을 읽었다. 어쩌면 이것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지훈 씨,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주문한 커피가 나오고 한참 동안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나는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감추며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내 아내와 정확히 어떤 사이였습니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최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인 듯한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연극적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씨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듯 말을 이었다. 하나 씨는 항상 선을 지켰습니다. 제가 몇 번 다가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정중하게 거절했고요. 그의 말은 하나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흔들렸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날은요? 내가 본 건 뭡니까? 당신이 내 안에 뺨에 키스하는 장면 말입니다. 내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건 정말 제 실수였습니다. 그는 변명하듯 말을 더듬었다. 그날 와인을 좀 마셨고 분위기에 취해 저도 모르게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고백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키스는 정말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하나 씨는 바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박지훈 씨께서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에요. 그의 해명은 너무나도 매끄러웠지만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럼 왜 그렇게 다정하게 앉아 있었던 겁니까? 웃고 떠들면서 나는 그의 변명을 파고들었다. 분위기가.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씨는 정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고 제 조언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그 기회를 노렸던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 혼자만의 감정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앞으로 내 아내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동네에서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요구했다. 최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다. 나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안고 카페를 나섰다. 그의 말이 전부 사실일까? 아니면 나를 속이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일까?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최민주는 결국 이사를 갔다. 떠나기 전날 그는 우리 집 우편함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진심 어린 사과와 두 사람의 행복을 빈다는 어쩌면 의례적일 수도 있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그 편지를 읽는 내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후련해진 것도 같았다. 적어도 춘인준이라는 존재는 이제 우리 삶에서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춘인준이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나와 하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했고 우리는 그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눈치만 살폈다. 함께 밥을 먹어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잠자리에 들어도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들기 일쑤였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장면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럴 때마다 하나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거나 차갑게 대했고 하나는 그저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때로는 더 나를 힘들게 했다. 차라리 소리내어 울거나 변명이라도 했으면 하는 못된 생각마저 들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듯했다.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아주 조금씩 개화를 시도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을 억지로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의 관계는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하나를 믿고 싶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정말 그날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추민준의 말이 전부 사실일까? 끊임없는 의심이 나를 괴롭혔고 나는 그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하나는 그런 나를 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녀 역시 매일 밤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곁을 지켰고 내가 다시 자신을 믿어주기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녀의 그런 인내심이 때로는 고마웠지만 때로는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만이 나를 짓눌렀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과연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남아있기는 한 걸까? 그조차 확신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위태로운 날들이 6달쯤 흘렀을까? 여전히 우리 사이의 냉랭한 공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는 그런 나를 그저 말없이 지켜보며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미 금이 가버린 도자기는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법, 우리의 관계도 그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내게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임신 테스트기였다. 선명한 두 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밀려왔다. 정말 내 아이일까? 찰나였지만 그런 끔찍한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에 스스로 몸서리치게 부끄러웠다. 어떻게 아내에게, 그리고 곧 태어날지도 모르는 생명에게 그런 의심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내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다. 하나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여보, 이 아이, 당신 아이야. 우리 아이. 그날 밤, 당신 런던 출장 가기 전날 밤에 그때 생긴 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찌꺼기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나는 아무 말 없이 하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여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나야. 내가 다 잘못해서. 내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던가.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고 그녀를 괴롭혔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나의 임신은 마치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마지막 기회이자 선물처럼 느껴졌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소미꽃처럼 우리의 메마른 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준 것이다. 어쩌면 이 아이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웃음과 행복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이 샘솟았다. 이제는 정말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아이의 임신 소식은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였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하나는 꼬박꼬박 병원 진료를 받았고 나는 회사 일을 조정해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내려 노력했다. 함께 아기방을 꾸미고 서툰 솜씨로 아기 옷을 개고 밤늦도록 육아책을 읽으며 우리는 조금씩 부모가 될 준비를 해나갔다. 하나가 불러오는 대를 쓰다듬으며 태도를 느끼는 순간들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은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이자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12시간의 긴 진통 끝에 우리 아이는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왔다. 작고 보드라운 손가락, 통통한 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어린 시절 사진과 놀랍도록 똑 닮은 눈매를 가진 아들이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작은 생명체는 분명 나의 일부였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 나는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하나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하나야.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아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하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그녀는 지친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물론 간혹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떠오를 때면 나도 모르게 하나의 손을 꽉 잡게 되지만 그것도 이제는 희미한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다. 얼마 전 백화점에서 우연히 최민준과 마주쳤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우리를 보자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다가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아이도 참 예쁘고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다. 네, 덕분에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아내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 하나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우리 부부의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사건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우리 부부의 삶은 마치 폐허 위에 새로 집을 짓는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정했다. 깨어진 신뢰의 파편들은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서로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더 깊은 상처만을 남길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하지만 간절한 믿음 하나로 버텼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의 사건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을 남겼지만 아이의 존재는 그 골을 메우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이제 우리 집 거실에는 하나가 직접 디자인한 화사한 색상의 새 벽지가 발라져 있다. 그 벽에는 우리 세 식구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다. 사진 속에서 나는 예전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하나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사건은 우리 부부에게 끔찍한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진심과 노력으로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사랑이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완벽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의미라는 것도 깨달았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항상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나왔고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하고 깊은 사랑을 만들어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아내가 옆집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던 그날은 우리 관계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가 있으니까.